이복의 박가,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내 분명 자네를 믿고 전 재산을 넘겨거는 이게 무슨 짓이란 말인가? 한양 북촌의 아침 하늘이 노인의 절규로 메아리 쳤습니다. 흰 수염이 바람에 나부끼고 두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을 변방에서 칼바람과 싸워온 무관 김영감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선산을 팔고 퇴직금을 탈탈 털어 마련한 집문서였습니다. 그 문서를 가슴에 품고 영감은 북촌으로 왔습니다. 아들에게 혼처를 마련해주기 위해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짜 올라온 길이었습니다. 오늘도 조선직업록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러나 집 앞을 막아선 것은 낯선 사내들이었습니다. 건장한 덩치에 험악한 눈빛을 가진 자들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영감님, 귀가 먹으셨어? 이 집은 어제부로 우리 주인님 성함으로 바뀌었단 말이오. 그 순간 안쪽에서 비단 도포를 휘날리며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집주름 박달이었습니다. 불과 닷새 전까지만 해도 영감의 신발을 닦으며 충성을 맹세하던 바로 그자였습니다. 그는 김영감을 바라보며 느긋하게 걸었습니다. 패자를 바라보는 자의 여유로운 걸음걸이였습니다. 박가! 자네가 내게 이럴 순 없네! 내 아들의 혼처까지 걸린 집이란 말이다! 영감의 절규가 북촌의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박달은 그들을 의식하는 듯 더욱 당당하게 가슴을 폈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태상천지의 남을 믿는 사람이 바보 아닙니까, 영감님? 그는 품 안에서 문서를 꺼내 허공에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여기 영감님께서 직접 찍으신 인장과 지장이 있습니다. 법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그 종이 한 장에는 김영감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방의 모진 추위 속에서 홀로 나라를 지킨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 허리를 굽히며 살아온 아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사기꾼의 손 안에서 한낱 증거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감의 아들이 그 광경을 보다 그 자리에서 픽 쓰러졌습니다. 영감은 차가운 돌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통곡했습니다. 평생을 나라에 바친 노병의 마지막 안식처가 가장 믿었던 자의 혓바닥 끝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을까요?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을 찾으려면 우리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때는 한양 저작거리, 늦가을의 어느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장꾼들의 몽둥이에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된 사내 하나가 골목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박달이었습니다. 전업 사기를 치다 들통나 장꾼들에게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밟고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길을 지나던 김영감이 그 앞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보게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치면 쓰겠는가? 영감은 직접 박달을 부축해서 의원에게 데려가 치료비를 댔습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갈 곳 없는 그를 집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를 모르는 박달에게 직접 붓을 쥐어주며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양 도성의 생리를 하나하나 일러주었습니다. 집주름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시장 미천까지 손수 내주었습니다. 나으리,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박달은 매일 아침 무릎을 꿇고 영감의 신발을 닦았습니다. 나으리의 발이 되고 귀가 되어 평생을 모시겠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간절하던지 보는 사람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감은 그 말을 한 점의 의심도 없이 믿었습니다. 무관 출신이라 세상 물정에 어두웠던 영감은
한양 살림의 크고 작은 일을 모두 박달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박달의 가슴 속에서는 전혀 다른 것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감사함이 아니었습니다. 독초처럼 뿌리를 내리는 시기심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무성해지는 탐욕이었습니다. 고귀한 척하는 무관의 뒤치다거리를 내가 왜 해야 한단 말인가? 박달은 영감이 전장에서 받은 훈장보다 영감의 금덩이와 토지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스승의 인자한 미소를 바라보면서 속으로는 그 재산을 어떻게 빼앗을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칼날로 돌려주는 것, 배은망덕, 그것이 박달이 선택한 출세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달의 계략은 차갑고 치밀했습니다. 그는 먼저 한양 집값이 곧 폭등한다는 소문을 직접 만들어 저작거리에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다가 김영감의 귀에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지금 북촌에 나온 이 집은 정승댁에서 급전이 필요해 내놓은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이런 집은 한양을 통틀어도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계약금을 넣지 않으시면 평생 이런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아드님의 장래를 생각하셔야지요. 나으리. 박달은 영감의 가장 깊은 급소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자식 사랑, 그것이 이 노병의 유일한 약점이었습니다. 영감이 조금이라도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면 박달은 즉시 미리 심어둔 바람잡이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경쟁자인 양 호들갑을 떨며 연회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2조 참판댁에서 급히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박달이 다급한 표정으로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나으리,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시면 집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조바심과 불안감을 끊임없이 심어주는 수법이었습니다. 영감이 차분하게 생각할 틈을 애초에 주지 않는 술책이었습니다. 혼자 문서를 검토할 시간도 주변에 물어볼 여유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영감은 박달의 말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고향에 있는 선산,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묘가 있는 그 땅을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박달은 영감의 재산이 하나씩 자신의 손아귀로 들어올 때마다 뒤돌아 혼자 비웃었습니다. 늙은이가 눈이 어두우니 돈 냄새도 못 맡는구나. 영감의 평생 공로는 종이조각 몇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조각 하나하나가 영감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끌어당기는 사슬이 되고 있었습니다. 박달이 김영감에게 보여준 북촌의 으리으리한 기와집. 그 집에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실제 소유주는 따로 있었습니다. 박달은 가짜 소유주를 내세워 문서를 교묘하게 조작해 두었습니다. 같은 집을 무려 3명에게 팔아넘기는 2중 3중의 계약 덫을 쳐놓은 것입니다. 심지어 그 집은 한 달 뒤에 철거될 무허가 건물이었습니다. 이미 관아에서 철거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박달은 영감의 약점을 처음부터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관 특유의 강직한 성품 탓에 문서를 꼼꼼히 따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글눈이 어두워 세부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다는 것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나으리, 관아에 신고하는 절차는 제가 다 맞춰두었습니다. 박달이 자신있게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관인 찍힌 것 보이시죠? 이제 나으리 성함만 넣으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관인은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교활한 것이 있었습니다. 영감이 인장을 찍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달은 미리 준비해둔 또 다른 양도 문서를 슬며시 밑에 깔아두었습니다. 영감이 집 문서에 도장을 찍는다고 생각하는 동안 그 손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박달에게 넘기는 문서에 지장을 찍게 만든 것입니다. 더욱 소름 돋는 것은 박달이 이미 한성부의 부패한 하급 관리들과 단단히 손을 잡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영감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관아의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도록 단단히 쐐기를 박아둔 것입니다. 영감은 그 모든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달의 손을 꼭 잡으며 연신 고맙다고 했습니다. 사기꾼의 혓바닥이 칼날보다 더 깊게 영감의 심장을 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감은 그 칼에 베이면서도 아프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뺏기고 길거리에 나앉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랑방 깊숙이 들어간 영감의 아들은 홀로 촛불을 밝히고 붓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눌러 썼습니다. 유서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 집안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평생을 학문에 전념하던 선비의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다행히 새벽에 방문을 열어보던 이웃이 발견해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비의 기계는 산산이 꺾여 있었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김영감은 피눈물을 흘리며 다시 박달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따지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정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박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하겠네. 자네가 가진 것 중 아들 녀석 한 칸 쉴 방이라도 좀 내어주게나. 그러나 박달은 영감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비단 신발 끝이 노인의 손등을 짓밟았습니다. 나이값 좀 하십시오, 영감님. 주변의 하인들이 낄낄 웃었습니다. 군대에서 칼이나 휘두를 줄 알았지. 도성 생리를 이리 모셔서요 원. 이제 그만 고향으로 내려가 구걸이나 하며 여생을 보내시지요. 그때 박달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영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것은 가문 대대로 내려온 명예의 칼, 패도였습니다. 왕이 전장에서 영감에게 직접 하사한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의 증표였습니다. 이 칼도 이제 제 것입니다. 빚잔치에 보태 쓰겠습니다. 박달은 그 고귀한 칼을 바닥에 냅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부엌대기를 불러 소리쳤습니다. 야, 이 칼로 오늘 저녁 고기나 썰어라. 영감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명예가 가장 천했던 머슴 출신 사기꾼의 발밑에서 오물처럼 짓밟히는 광경이었습니다. 영감은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생을 마칠 생각이었습니다. 짐을 챙기다 낡은 궤장 밑바닥에 손이 닿았습니다. 오래된 비단 보자기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영감의 손에 꼭 쥐어주던 그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너를 버리거든 그때 이것을 펼쳐라.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증표 하나가 나왔습니다. 어사화가 섬세하게 그려진 왕실 직속의 증표였습니다. 영감이 젊은 무관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한밤중 자객의 칼이 한성부 판윤의 목을 향하는 것을 영감이 온몸으로 막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판윤은 그 보답으로 증표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 가장 절박한 순간에 쓰십시오. 왕실 직속으로 무슨 사건이든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영감은 이 증표를 아버지에게 맡긴 채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표와 함께 영감은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박달이 빼앗아간 문서 속에 영감이 실수로 찍었다고 여겼던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장에는 무관들만 알고 있는 비밀 표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칼을 쥐어온 손, 그 엄지 끝에 굳은 살이 만들어내는 아주 미세한 문이었습니다. 어떤 위조범도 흉내낼 수 없는 무관 고유의 신체적 증거였습니다. 박달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감은 마지막 기운을 끌어모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산속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한성부 판윤의 관하로 돌렸습니다. 판윤은 영감의 비참한 몰골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영감이 내민 증표를 보는 순간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군님, 이 증표를 아직 간직하고 계셨군요. 판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놈들이 나라의 기틀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이 유령 가옥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영감의 떨리는 손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박달의 목을 천천히 죄어드는 거대한 올가미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내로라 하는 권력가들이 빠짐없이 모인 대연회장이었습니다. 비단 장막이 드리워지고 기름진 음식 냄새와 기생들의 노랫소리가 뒤엉켜 흘렀습니다. 촛불 수백 개가 밤하늘보다 더 환하게 연회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박달은 가장 높은 상석에 비단 도포를 걸치고 앉아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영감에게서 빼앗은 재산으로 차린 잔치였습니다. 새로운 권력자들에게 줄을 대며 한양에서 새 판을 짜려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나도 한양에서 한 자리 당당히 차지하는 것이오. 박달이 술잔을 높이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쿵, 쿵, 쿵. 무겁고 규칙적인 발소리가 연회장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성부 군관들이 연회장의 사방 출구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집주름 박달을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연회장이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달은 그러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나에게는 관하에 공식 인장이 찍힌 문서가 버젓이 있소. 감히 어느 집 개가 짓는 것이오. 썩 물러서지 못하겠소. 그때였습니다. 연회장의 정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김영감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등이 꼿꼿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다시 살아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왕을 호위하던 그 무관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한성부 판윤이 위엄있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박가, 내가 찍은 관이는 위조된 것이다. 영감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으나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찍은 지장에는 내 평생의 훈장이 새겨져 있지. 검시관이 앞으로 나서며 문서를 확대해 보였습니다. 좌중의 모든 시선이 그 지장 위에 모였습니다. 박달이 끝내 발견하지 못한 무관의 비밀 표식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포박된 자들이 줄줄이 끌려 들어왔습니다. 박달과 결탁했던 한성부의 하급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앞다투어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저놈이 시켰습니다. 영감님의 선산을 팔아치우고 집 문서를 가짜로 꾸미라 했습니다. 박달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비단 도포 안에서 두 무릎이 저절로 꺾였습니다. 판결은 명쾌하고 단호했습니다. 박달의 모든 가사는 즉시 몰수되어 김영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박달에게는 평생 한양 도성 밖을 거쳐 없이 떠도는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박달의 비단 도포가 낱낱이 찢겼습니다. 그는 저작거리의 오물 세례를 온몸으로 받으며 도성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사기꾼의 화려한 잔치는 그렇게 허망하게 끝이 났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북촌의 기와집 처마 끝에 제비 한 쌍이 날아와 둥지를 틀었습니다. 마당에는 오랫동안 잠겨있던 살인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나 김영감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집 없는 이들의 쉼터가 되어야 하느니라. 그날부터 가난한 선비들이 그 집에서 글을 읽었습니다. 갈 곳 없는 백성들이 그 처마 아래서 비를 피하고 몸을 뉘었습니다. 영감의 아들은 긴 겨울을 버텨내고 천천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흔들렸던 눈빛이 차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영감은 홀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선산에 도착해 조상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한때 이 선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의 명예는 끝내 지켜냈습니다.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마치 조상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영감이 천천히 허리를 펴며 일어섰습니다. 그 허리춤에서 패도가 다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박달이 부엌대기에게 던져주어 고기를 써는데 쓰게 했던 바로 그 칼이었습니다. 한성부가 환수한 박달의 재산 중에서 가장 먼저 영감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칼날은 여전히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도성밖 황무지를 떠도는 박달은 썩은 밥을 구걸하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신발을 직접 닦아주고 붓을 쥐어주던 영감의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그제야 박달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나 늦었습니다. 도성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입에서 입으로 전했습니다. 집주름의 가머니설에 절대로 속지 마라. 정직한 거래만이 가문을 지키는 길이니라. 남의 눈물을 미천 삼아 지은 기와집은 결국 자신의 무덤이 되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욕망이 쌓아 올린 가짜 집은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정직과 명예로 지은 집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